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기 당권 주자들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주자들의 선거운동 노선이 이제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리 사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 나섰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충북인 SK 하이닉스 찾았습니다. 뭐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호남 특혜론에 대해서도 본인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여당의 모습으로 포지셔닝하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의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그럼 뭐 본인이 이제 친명 후보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정책 이슈로의 전환, 여기 이제 같이 호응해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죠, 그제 그 첫 일성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당 대표 2번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혹시 네거티브로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뭐 그런 지적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여당의 원래 모습으로 간다라고. 그건 이제 양면 전략이죠. 양면 전략. 그 정치의 네거티브는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대립을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를 하는데, 네거티브를 하는 무기, 나는 이것이 당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라는 내용의 문제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립하겠다는 뜻이죠. 뭐 상대적으로 좀 보면 정청래 전 대표도 짚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집중하면서 전남 광주에 있는 5월 어머니 집입니다. 방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제가 당대표 때 추진해 많은 성과를 냈던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성과,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 목포역 속도 개선 사업 이거 비롯해서 민원까지 청취했다라고 이제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이야기하면서, 그 호남에서는 지난 공천 때 이 공천 파동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좀 달래는 모습, 이렇게 두 후보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곳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자기가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서 뭘 해야 됐는지를 뭐 자랑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그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그 자기가 할 수 했던 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전북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전남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제 뭐 그러면 그 말이 서로 다른 것도 또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딱 같이 오면서 너무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뭔가 대조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걸 호남리에서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야, 우리 전북이 투자한 거 보니까 국가 투자에서 소외된 것 같아. 소외되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해버리면 이 메가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지역 편향적이고 그렇다는 걸 여당 대표 자체가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게 아무리 선거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게 뭐 의도적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니까 저는 알 도리가 없고,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온 메시지만 들여다본다면 이게 조금은 별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건 정치인의 임무긴 해요. 정치인의 임무긴 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순간과 자리와 모먼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대표도 포함해서요. 여당 뭐 이렇게 포함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까라고 했을 때 좀 아쉽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그동안 막 정청래 대표 너무 많이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 톤 다운 하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왜 한 사람을 미워해? 댓글을 좀 보시는군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하셔서 이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하고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꽤 친한 편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용 떠나서 저기 광주에 가서 뭐 활동 잘하신 거예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도지사 취임식 가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전북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도지사도 불편하고 이재명 정부도 불편하고 전북 도민들도 불편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라는 당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는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서 일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오히려 특히 그렇죠. 3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도 전북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전북도 본인들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발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 취임식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했대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안 가시는 게 그 사람들 도지사도 도와주고 전북 도민들 도와주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로 전당대회를 임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표 계산 막 하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은.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라고 따져보면 어쩌다 보니까 전북 지역을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전북 지사 취임식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모든 당대표 출마자들이 광역시도지사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남은 기간 동안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 갈등이나 이런 양상들은 계속 전해드릴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이슈를 좀 바꿔서 저는 어제 가장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이 대통령이 최근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니까 보통 이제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저는 이 내용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이런 회동을 제안하는 것 회동이 있었다는 것도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회동을 제안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실명으로 나온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신성범 의원이 형님 왜 그러셨어요? 사실 삼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삼선이라 되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공론화 돼가지고 골프도 자주 치고 뭐 골프 못 치시면 당구라도 치시고 저녁에 고스톱 치는 좀 그렇다고 식사도 하시고 자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제는 원래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소통해야 돼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내각제보다 더 당연하죠. 대통령제 국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순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입법권이 없어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늘 설득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도 입법권이 있고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면 청와대도 잘한 거고. 청와대도 잘한 거고. 신성범 의원도 나는 골프 못 치면 식사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의원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목도 재밌었어요. 골프를 못 치니까
나는 식사라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네네. 메시지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잘하신 거예요. 예. 저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 보좌관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가서 그 의원들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으면 의원님들의 지역구에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시스템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단 예산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돈 따내는 게 핵심이라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하지만 이렇게 소통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야당에게 계속 야당과 만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 야당 내에서도 가려서 메시지를 보낸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장 대표한테 만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 대표한테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도부에 이런 신호가 간 것이 아니라 여당 중진한테 간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 원래 대통령제 국가는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당 대표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이런 앉아가지고 뭐 갑자기 일본 말만 생각나고 쇼부 있잖아요. 우리 말로 뭐지 그게? 뭐죠? 합의를 보는 합의를 거예요. 본다. 그렇죠. 합의를 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 대통령제 국가는 개별 의원들 상임위별로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하신 거다. 그리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만나봐야 소용없는 사람은 만날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자면은 다음 정부 조직법 개편할 때 꼭 정무장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장관 정도의 급 그리고 국회에 상주하는 수준의 청와대와 연결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으로는 부족하다. 정무장관이 필요한 우리나라 의회와 대통령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 하나가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아까 국회에 상주하는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까지 함께 이렇게 조율해가는 그런 느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주 정부에서 핵심들이 맡았던 것 같아요. 이재호, 박철원 이런 이름들이 기억나는 역사에 남아있는 슈퍼챗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영우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집권 여당이면 솔직히 보안수사권은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달 당비내는 권리당원이지만 민주당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살인 사건 말씀을 좀 주셨고요. 피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고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는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좀 가능하면 그 얘기까지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가자면요. 여당의 중진 의원을 향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저는 요즘 크게 다뤄지지 않는 기사들을 이렇게 재밌어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일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초일회가 뭐냐면 비명계 원외 모임인데 이제 좋게 얘기해서 비명계 원외 모임이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당시의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이게 좋아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비명들은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사자성어로 비명 행사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그 전직 의원들이 만든 모임인데 5월 초에 해단식 가졌다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지 없이 해단식 가졌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것도 청와대하고의 일종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청와대가 나서서 소통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좀 특이한 통합 것 같아요. 차원의 행보라면은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요. 네. 근데 뭐 이분들 면면을 보면은 그나마 쓸만한 뭐 박용진 데리고 왔고, 뭐 별 의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박광원,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신동근이잖아요. 양기대 그나마 좀 똑똑한 축이잖아요. 잠깐 이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평가를 바로 하시면 이 중에 보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기대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그냥 소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해서 좀 소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좀 적극적으로 좀 통합에 이런 취지에 협조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좀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권 내에서는
당내 친문 비명계 접점 넓히고 관계 개선 속도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그대로 이어가 보자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어떤 그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 이 움직임하고 연관이 좀 있었을까요? 다른 쪽이에요. 그렇죠. 다른 흐름이에요. 예. 이분들은 이른바 이제 과거에 특정 과일로 이제 불렸던 분들인데 좀 사실은 이분들은 좀 중도적인 분들의 원래 성향이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 섞여 있죠. 이념 성향으로 예. 그런 분들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뭐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동산 세제 이런 쪽하고도 관련 불만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예, 위에 초일의 의원들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이념적 성향으로 보면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조국 전 좌파적 대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국 전 대표 포함해서. 당내 구좌파적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내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런 모습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거 다양하게 뭐 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터닝 포인트로 삼을 건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도 여기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을 이끄는 리더십 그룹들의 역량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단순한 당내 분열로 끝낼 건가, 그리고 아니면 봉합의 형식으로 마무리를 할 건가, 아니면 이게 봉합이 아니라 조금 더 생산적인 어떤 미래를 위한 논의로 전환시킬 건가.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 뭐 유시민 작가의 말을 우리가 토대로 좀 삼아 보면 저는 그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거기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걸 굳이 썼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증축은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수로 확장해 나가는 동시적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미래가 그러면 그런 어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출발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민주당이 그리는 미래의 정당은 어떤 모습이고 그 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비전은 뭔가, 어떤 정치 경제적 비전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세팅해가는 어떤 그런 첫 스텝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떤가.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한 1년 정도 광범위하게 당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미래를 세팅하는 어떤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이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걸 단순한 그냥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되느냐 그 싸움에 그치지 말고 민주당이라는 당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쨌든 지금 그 모먼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는 장으로 삼아야지.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 야 누가 적통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없게 되니까.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특히 경제학 전공자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시스템을 짜는데 이런 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도 유튜브에 나름 그 중독된 측면이 있어서 모든 걸 극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조국하고 어떻게 합당할래?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킨다. 단순화시키고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유시민 작가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당의 방향이 중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진보 진영 우선적으로 통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한 몇 개월 동안 토론해 보자. 그 절차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당 강령 정책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녹여내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시절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30대 40대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그럼 그걸 가지고 몇 예. 달씩 토론하면서 신강령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런 토론 작업들을 우린 과거에는 했는데 왜 예, 지금 왜 지금 못하냐는 못하고 거죠. 있는지 예. 그것도 좀 유튜브 때문에. 지금 유튜브입니다. 지금 여기가 유튜브인데. 아, 그래도 한겨레 유튜브는 다르죠. 네, 네. 예. 유튜브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을 예. 그 논쟁들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무슨 쇼 가서 하고 뭐 한겨레 TV 가서 하고 이게 아니라 예. 당에서 장을 열어줘야지. 그렇죠. 예. 당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2달 남짓 남았잖아요. 새로운 신강령 기초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예. 매일 토론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김만국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 하시죠. 예. 추천합니다. 오늘-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위원장 두 자리. 아니 뭐 이 결론이 다 이상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회가 망한다. 맞아 유튜브에 앉아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고 예. 아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걸 기회를 위기로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예. 것. 계속 이제 제가 뭐 지난 다른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위기라는 말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망할 거야가 있는 게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서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라는 말이 어원에 있어요. 아예 그 어원에 있습니다. 옛날에 의학 용어였어요.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의사가 내리는 결단을 결단하는 시기를 이걸 위기라고 불렀거든요. 그건 예, 뭔가요? 예,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한자를. 예, 아니 이게 고대 그리스예요. 그리스예요. 예, 예. 처음 알았습니다. 어원을 가지고 크라이시스? 있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17세기 이제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지금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게 위기라서 우리가 망할 거야가 아니라 자,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느냐? 다시 사는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민주당이 만약에 살고 싶다고 민주당이 정말로 뭔가 더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정당이 되고 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명확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합의해서 미래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견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속도와 효율성이잖아요. 예. 속도와 효율성은 민주적 절차와 수기의 부족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유시민 예. 작가 예, 정도 되면. 맞습니다. 아,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번에는 네. 예. 들어서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벌써 이제 1,500분 가까운데요.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 같고요.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미뤄졌습니다. 배제고 얘기 아까 박지영 평론가님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정치 이슈 말고는 이게 가장 뜨거웠는데 정치 이슈까지 와버렸습니다. 결국은 뭐 스타벅스 관련돼서 응원 논란으로 5.18과 관련된 혐오일 수도 있겠고요. 응원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등학교 야구부가 근조화환들이 놓였습니다. 근조화환이 놓인 계기는 이 배제고 야구부에 6개월 동안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배제고등학교 앞에 가면 민주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 과분하다 이런 근조화환 배제고 앞으로 배달시켰는데 그 옆으로 배운 배제고가 무시하자 기죽지 말라라는 화환도 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 이름을 등장시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라는 화환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게 변호사 이하상입니다. 네, 변호사 이하상이 이 틈을 또 파고들어서 그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예. 아니 뭐 저분이야 원래 그런 분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 메시지가 더 문제라고 보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양쪽에 집단주의적인 프레임이 작동하는 게 두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배제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연대 책임이라는 예. 이름 하에 저는 그 발언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 그 발언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월드컵에서 인종차별 발언하면 징계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학생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게 됐잖아. 그렇죠. 배제고 전체가 선수 전체가 피해를 받고 배제고 예. 전체가 진짜 우리 연대 책임론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체가 책임지게 되는 이 전체가 상황. 책임져야 예, 예. 야구부 전체가 책임져야 되고 학교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예. 그
딱 개선상에 있는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학생 뭐 2명이면 2명, 그다음에 그 사람을 코치했던 사람 거기서부터 이제 책임의 강도는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야구부 전체가 피해를 보고 학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프레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징벌이 과하다 비판하고, 여기에 또 이재명 정부가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서 반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2차 가해예요, 이거. 2차 가해. 2차 가해 하시는데 이런 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기에 2차 가해에서 끼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양비론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 설득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스타벅스 가서 설득하셔야 되고, 예. 자칭 그 사람들 보수 아닙니까?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자처하잖아요. 예. 자기 진영 내 그걸 자정하는 능력을 역할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이걸 이재명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재명 정부가 과하다 해서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걸 더 크게 논쟁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특정 정치인 2명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늘 참전하는 중진급 이상 정치인이 있어요. 둘이. 예, 저 이름 얘기할까요? 네, 저도 갑자기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름을 입에 담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예. 그리고 징계를 하거나 해야죠. 그리고 그걸 확대시켜서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을 지우는 식의 이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배제고등학교 인스타그램에 걸린 그게 메이크 배제 그레이트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마가 프레임이 학교가 그러네요. 예.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구호를 걸어 놓는다는 건 교육자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학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언제나. 예. 그러면 배제국 교장 선생님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평소의 교육과는 어땠고, 평소에 뭐는 뭐였고,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명시적으로 책임 있게 설명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누구도 아닌 저는 배제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제고 교장 선생님이 예. 어떤 말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배제고도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저는 사태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뭐냐라고 예. 하면 이기고 있을 때 조롱을 해요. 지고 있는 팀이 아니에요. 카운트 얘기는 안 나왔네요. 예. 점수 얘기는. 예, 점수를 이기고 있을 때 조롱해요. 이기고 있는 팀이 지는 팀을 조롱해요. 아, 그랬나요? 예, 지는 팀을 조롱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성공한 자는 패배한 자들을 늘 자기보다 덜 노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조롱해요. 한 번도 지적이 안 나왔던 대목인 이게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더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배들의 시대라는 책에서 김학준 선생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주 광범위 거의 10년치 데이터로 일배를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데이터 그 업계로 가버리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사봐야 되겠다. 예. 보통 일배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년치 가까운 데이터를 보면 예. 일배가 공격하는 공통 대상이 여성, 호남, 진보 좌파 세력 3개예요. 예.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 약자라고 부르는 세력,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능력도 안 되면서 약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권리와 이득을 부당하게 취해가는 그런 세력으로 취급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자면 예. 사실은 굉장히 미시적이긴 하지만 예. 스코어는 그쵸. 뒤처지고 있고 예. 광주 제1고라는 상징성도 예. 있고 예. 특히나 광주 제1고라는 고등학교 자체가 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아주 오랜 그 진보적인 전통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 여기에 들여다보면,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이번 배제고 사태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또 5.18 뭐 어디다 군화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5.18이 지속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다 이런 맥락이 실제로는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조롱을 계속합니다. 예. 그리고 막 웃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현재의 혐오가 다 농담의 탈, 유머의 탈을 쓰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드립이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걸 즐긴다는 예, 거죠. 박수를 예, 치면서. 예. 아. 그러면서 이게 제가 뭐 우리가 일베의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일베의 문법의 가장 바깥 껍질은 뭐냐면 웃음이에요. 저들은 혐오를 정색하고 외치지 않아요.
농담의 형식 이 드립으로 던집니다. 뭐 그래서 봉화마을 가서 손가락 집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드립으로 막 계속 던지고요. 그리고 비판이 들어오면 왜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냐. 너 예민하게 군다. 이거 히틀러가 권력 잡기 전에 했던 행태예요. 이거요. 히틀러가 그 희극인이거든 거의. 그렇게 되나요? 저기 뭐야 그 이름 뭐 영화 배우 이름 뭐지? 재밌는 사람 히틀러 모던 타임즈 나왔던 모던 타임즈 그 뭐 찰리 채플린이 희극인이잖아요. 예. 그게 히틀러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야. 그러다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진지해져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겨 버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농담의 탈을 쓰면 혐오는 분명히 전달되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게 돼요. 그렇네요. 이게 폭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를 처벌해야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일베 연구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유머와 웃음의 위상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 웃음이 혐오의 윤활유이자 동시에 방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배제구 사태가 그러고 보면 처벌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은 연구로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그 인터넷 죽돌이들 있잖아요. 뭐 프리첼, 뭐 하이치, 하이텔 이런 시절부터 거기서 막 계속 하면서 그 일베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고 어떻게 혐오를 쌓아왔는지 어릴 때부터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 연구자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하이텔 천리안 세대잖아요. 그때도 일베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느껴지진 정말 않지만. 극소수였죠 그때는. 그리고 이걸 진짜로 연구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이 연구자들이 만들어 온 연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책자들이고 누구고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할 일이 많네요. 민주당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청년 정치인 영입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해야 된다. 이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표피적인 하나의 작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사실은 철학과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 얘기를 더 해야 하는데 이미 저희가 5분을 넘겨서 얘기를 해서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더 뜨거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주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주시고 마무리를 2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